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잔잔하게 마치 흙냄새를 닮은 비 냄새가 제 마음을 파고들었어요. 저는 검은색 우산을 들고 양손에 짐을 들고 아이와 함께 새 아파트 현관 앞에 서 있었어요. 이곳이 우리의 새로운 집이었어요. 이름은 정서진 35살, 이제 막 이혼을 끝내고 8살 딸 지우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해 보려고 했던 순간이었어요. 낯설었지만 어쩐지 마음이 후련했어요. 남편 한도경의 차가운 눈빛에서 벗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아직도 가슴이 철렁거렸지만 그래도 이곳에서라면 조금은 숨을 고를 수 있을 거라 믿었어요. 짐을 옮기고 현관문을 닫으려는 순간 옆집에서 똑똑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문을 열었더니 중년의 여인이 서 있었어요. 단정한 파마 머리에 잔주름이 촘촘했지만 인상은 참 친절해 보였어요.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김치가 담긴 반찬통과 따뜻한 미역국이 든 냄비를 내밀었어요. 이사 오셨죠? 저는 옆집 사는 장미옥이에요. 환영해요. 그 순간 저는 마음이 풀렸어요. 이렇게 친절한 아주머니가 옆집이라니 참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미묘하게 이상한 게 있었어요. 아주머니 손톱이 무광 네이비색으로 곱게 칠해져 있었는데 색이 너무 일정했어요. 보통 사람이라면 계절이 바뀌면 톤을 달리할 텐데 그 손톱은 마치 무슨 제복처럼 변함이 없었어요. 처음엔 그냥 개성인가 했어요. 하지만 나중에 생각해보면 그 작은 디테일이 제 삶을 송두리째 흔드는 단서였어요. 며칠이 지나고 저는 지우와 함께 단지 주변을 산책했어요. 그때부터 뭔가 낯선 냄새가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복도 끝 환풍구에서 희미하게 풍겨 나오는 표백제 냄새였어요. 처음엔 청소를 자주 하는 단지인가 보다 했어요. 그런데 냄새가 너무 자주 일정하게 났어요. 그것도 밤마다 마치 누군가 일부러 뿌려놓은 것처럼. 지우는 어느 날 옆집 아주머니가 건네준 과자를 먹으며 좋아했어요. 엄마 이거 맛있어. 할머니 같아. 그 말에 저도 웃었어요. 그런데 과자를 보니 모양이 너무 일정했어요. 마치 기계에서 찍어낸 것처럼 크기와 두께가 똑같았어요. 아주 정성스러운 분이구나 하고 넘겼지만 그 정성이 어딘가 서늘하게 느껴졌어요. 어느 날 밤 저는 거실 불을 끄고 지우와 함께 잠들려고 했는데 복도에서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딱딱. 철이 긁히는 것 같은 소리였어요. 처음엔 누군가 늦게까지 이사라도 하나 싶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새벽 2시를 넘어가는데도 그 소리가 멈추지 않았어요. 귀를 막고 자려 해도 신경이 쓰였어요. 그때는 몰랐어요. 그 소리가 제 삶을 송두리째 뒤집을 공포의 리듬이었다는 걸요. 며칠 후 주민 설명회가 있었어요. 단지의 안전 문제나 환경 미화를 논의하는 자리였죠. 저는 아이 손을 잡고 참석했어요. 그런데 우산을 안 가져와 난감했는데 기자라고 소개한 한 남자가 우산을 내밀며 말했어요. 같이 쓰실래요? 그는 윤지훈이라고 했어요. 사회부 기자라고 했는데 눈빛이 진지했어요. 저는 그저 감사하다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좁은 우산 아래 나란히 걷는데 제 손등에 빗방울이 맺히자 그는 손수건을 꺼내 조심스럽게 닦아줬어요. 그 순간 심장이 철렁했어요. 너무 오랜만에 누군가의 다정함을 느꼈거든요. 하지만 따뜻한 순간도 잠시 집에 돌아왔더니 현관 앞에 작은 향주머니가 놓여 있었어요. 은은한 라벤더 향이 났어요. 누가 두고 갔는지 알 수 없었어요. 저는 괜히 오싹했어요. 환영 인사라고 하기엔 너무 은밀했어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향주머니는 매번 새 것으로 교체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항상 같은 글씨체로 행복하세요라는 쪽지가 붙어 있었어요. 누가 그랬는지 아무도 보지 못했어요. 어느 저녁 경비 아저씨가 말했어요. 이상하지요? 요즘 반려견 실종 전단지가 부쩍 늘었어요. 쓰레기장에서 정체불명의 비닐도 자주 나오고요. 찌든 냄새가 고약하더라고요. 저는 웃으며 넘겼지만 마음속은 이미 불안했어요. 왜냐하면 그날도 우리 집 복도 끝 환풍구에서 익숙한 표백제 냄새가 스멀스멀 풍겨왔으니까요. 며칠이 흐르고 저는 점점 이상한 기운을 무시할 수가 없었어요.
낮에는 평범한 아파트 단지였지만 해가 지고 불빛이 희미해지면 다른 세계로 바뀌는 것 같았어요. 특히 복도 끝에 늘 서늘한 바람이 불어오곤 했는데 마치 누군가 숨을 몰아쉬는 소리 같았어요. 지우는 그쪽을 지나갈 때마다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엄마, 저기 무서워. 저는 웃으며 아무렇지 않다는 듯 했지만 속으로는 덜컥 겁이 났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밤 제가 설거지를 하던 중 갑자기 초인종이 울렸어요. 너무 늦은 시간이었기에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문을 열자 장미옥 아주머니가 서 있었어요. 표정은 여느 때와 다정했어요. 이거 김치찌개 끓였는데 조금 드시겠어요? 순간 당황했어요. 이렇게 늦은 밤에? 하지만 거절하기도 애매해서 웃으며 받았어요. 그런데 그 김치찌개 안에는 희미하게 알 수 없는 쓴맛이 있었어요. 지우는 한 숟갈 뜨고는 고개를 저었어요. 저는 괜히 민망해서 억지로 몇 숟갈을 더 삼켰어요. 속이 알싸하게 타들어갔어요. 며칠 후 기자 윤지훈이 다시 제 앞에 나타났어요. 단지 근처 카페였어요. 그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혹시 이 근처에서 반려견이나 고양이 잃어버렸다는 얘기 들으셨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경비 아저씨도 그런 얘기 하셨어요. 지우는 신문 스크랩을 보여줬어요. 최근 2달 사이 이 지역에서 실종된 반려동물이 10마리가 넘는다고 했어요. 이상하지 않아요? 흔한 사고라기엔 너무 많아요. 그의 눈빛은 무거웠어요. 저는 괜히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그리고 무의식적으로 장미옥 아주머니 얼굴이 떠올랐어요. 어느 날 집 앞에 놓인 라벤더 향주머니에서 종이가 흘러내렸어요. 저는 주워서 펼쳤어요. 지우는 잘 자나요? 라는 글씨가 또박또박 쓰여 있었어요. 순간 손이 떨렸어요. 장난이라 하기엔 너무 섬뜩했어요. 저는 급히 지우 방으로 달려갔어요. 다행히 아이는 곤히 자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창문을 확인하고 방문을 꼭 잠갔어요. 그날 밤은 한숨도 못 잤어요. 다음 날 관리실에서 층간소음 민원을 이유로 CCTV를 확인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화면 속에서 보게 된 장면은 제 심장을 얼어붙게 했어요. 새벽 2시 장미옥 아주머니가 낡은 카트를 끌고 가고 있었어요. 그 위에는 흰 포대 같은 것이 올려져 있었어요. 그녀는 주변을 살피며 카트를 끌고 지하 창고 쪽으로 사라졌어요. 화면은 오래되어 흐릿했지만 포대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리는 것 같았어요. 저는 숨이 막혔어요. 지우는 제 표정을 보고 눈치를 챘어요. 뭔가 보셨군요. 저한테 말해주세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CCTV 장면을 설명했어요. 그는 입술을 굳게 다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가 알아볼게요. 하지만 조심하세요. 괜히 혼자 움직이지 마시고요. 그의 말투는 단호했어요. 순간 저는 마음이 조금 놓였어요. 그날 저녁 지훈이 제 집에 찾아왔어요. 소파에 앉아 조용히 차를 마시는데 분위기가 묘하게 잔잔했어요. 저는 불안감 때문에 긴장돼 있었는데 지훈은 제 손 위에 자기 손을 살며시 얹었어요. 혼자 있지 말아요. 무섭잖아요. 그의 눈빛은 진심이었어요. 저는 눈물이 핑 돌았어요. 너무 오랜 시간 혼자서 버텨온 탓이었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오늘은 그냥 이렇게만 있어줘요. 그 순간 그는 조용히 제 이마에 입맞춤을 했어요. 제 심장은 크게 뛰었지만 그 따뜻함에 오랜만에 안심했어요. 그러나 평온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며칠 후 옆집 초인종이 또 울렸어요. 문을 열자 장미옥 아주머니가 서 있었어요. 이번에는 미소가 어딘가 낯설었어요. 그녀는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나 아니에요. 당신 전 남편 한도경 그 사람이에요. 저 사람 제 과거를 알아요. 그 순간 제 눈앞이 하얘졌어요. 왜 제 전 남편의 이름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장미옥 아주머니는 잠시 주변을 두리번거리더니 제 귀에 가까이 대고 속삭였어요. 당신 전 남편 그 사람 나한테 빚이 있어요. 내가 그걸 갚느라 이런 꼴이 된 거예요.
저는 차가운 전율이 등골을 타고 흘렀어요. 문을 닫고 들어와 지우를 안고 한참 동안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날 밤 도저히 잠이 오질 않았어요. 결국 핸드폰을 꺼내 전 남편 한도경 이름을 검색했어요. 회사 임원으로 여전히 활발히 활동 중이었고 최근에는 지역 유력 인사들과의 모임 사진까지 올라와 있었어요. 그 사진 속에 충격적으로도 장미옥 아주머니의 얼굴이 희미하게 보였어요. 뒷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분명 그녀였어요. 다음 날 저는 윤지훈을 다시 만났어요. 카페 구석자리에서 사진을 보여주며 물었어요. 이거 제 전 남편이랑 아주머니가 같이 있는 거예요. 그냥 우연일까요? 지우는 사진을 확대하며 눈살을 찌푸렸어요. 우연은 아닌 것 같아요. 당신 전 남편 생각보다 깊이 얽혀 있는지도 몰라요. 그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며칠 후 아파트 보건소에서 근무하는 친구 오다현이 찾아왔어요. 그녀는 불안한 표정으로 속삭였어요. 서진아, 내 옆집 아주머니 수면제를 엄청 많이 가져가더라. 기록엔 빠져있지도 않은 양이야. 내가 그거 덮어줬어. 위에서 시킨 거거든. 제 눈이 커졌어요. 위에서 시켰다고? 누가? 오다현은 한참 머뭇거리다가 결국 입술을 깨물며 말했어요. 도민서 회장 고아원 후원회 알지? 거기서 시킨 거야. 나도 무서워서 말 못했어. 순간 머리가 어지러웠어요. 그날 밤 저는 지우를 재우고 혼자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라벤더 향이 또 코끝에 스며들었어요. 창밖을 보니 누군가 그림자처럼 서 있는 게 보였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커튼을 급히 닫으려는데 그 순간 창틀에 붙어 있던 쪽지가 떨어졌어요. 지우는 내 딸 같아요. 그 글씨체를 보는 순간 손이 떨렸어요. 저는 소리 지를 뻔했어요. 다음 날 새벽 지훈이 전화를 걸어왔어요. 목소리가 다급했어요. 서진 씨, 어제 새벽 2시 CCTV에 또 찍혔어요. 장미옥이 카트를 밀고 내려갔는데 이번에는 포대에서 액체가 흘러내리더군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뒤에서 전 남편 한도경이 나타났어요. 순간 숨이 막혔어요. 저는 지훈을 집으로 불러 얘기를 나눴어요. 지훈은 방에서 자고 있었고 거실에는 우리 둘뿐이었어요. 불안과 공포가 뒤섞인 대화 끝에 저는 결국 무너져 버렸어요.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 일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왜 우리를 괴롭히는 거예요? 제 목소리는 떨렸고 눈물은 멈추질 않았어요. 지훈은 제 두 어깨를 단단히 잡으며 말했어요. 서진 씨 잘못 아니에요. 지금 필요한 건 두려움이 아니라 용기예요. 내가 있잖아요. 그 말에 저도 모르게 그의 품에 안겼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그 품은 따뜻했어요. 오랜만에 제 심장이 조금은 살아 움직이는 느낌이었어요. 그는 제 눈을 바라보며 속삭였어요. 오늘은 멈추지 않을게요. 순간 숨이 멎는 듯 했어요. 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의 입술이 제 입술에 닿았고 떨리는 숨결이 제 뺨을 스쳤어요. 우리는 조심스럽게 그러나 확실하게 서로의 온기를 확인했어요. 오랫동안 억눌렸던 외로움이 그날 밤 불타올라 저는 처음으로 다시 살아있다는 걸 느꼈어요. 그러나 행복은 잠시였어요. 그 다음 날 아파트 게시판에 커다란 종이가 붙어 있었어요. 살인자는 옆집에 있다. 글씨체는 낯익었어요. 저는 등골이 오싹했어요. 누가 왜 이런 걸 붙인 걸까요?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들렸어요. 저 집 여자가 이상하다던데. 밤마다 무슨 소리가 난대. 저는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억울했어요. 아무 잘못도 없는데 이상한 소문 속에 제가 범인 취급을 당하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장미옥 아주머니가 다시 찾아왔어요. 이번에는 표정이 어두웠어요. 내가 한 게 아니에요. 나도 누군가한테 쫓기고 있어요. 당신 전 남편이 날 협박했어요. 날 잡아먹을 거예요.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제 손을 붙잡았어요. 저는 밀쳐내고 싶었지만 그 눈빛이 너무 절박했어요. 복도로 나왔을 때 공기가 눅눅했어요.
환풍구에서 묵은 표백제 냄새가 다시 스며 나왔고 그 냄새가 목구멍을 긁는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 괜히 뒤를 돌아봤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도 발걸음이 빨라졌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 아래층에서 금속이 바닥을 긁는 소리가 한번 쓱 하고 지나갔어요. 심장이 내려앉았어요. 저는 손바닥에 땀이 잔뜩 배어서 주먹을 꽉 쥐었어요. 그날 밤 저는 지우가 잠든 뒤에 옆집 문 앞을 서성였어요. 바보 같은 짓이란 걸 알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어요. 문틈에서 은은한 라벤더 향이 새어나왔고 안쪽에서 아주 낮은 소리가 들렸어요. 규칙적인 박자였어요. 처음엔 시계인 줄 알았는데 곧 음악이라는 걸 알았어요. 똑딱똑딱 그리고 반음씩 내려오는 낡은 멜로디. 저는 가슴이 서늘해졌어요. 오르골 소리였어요. 그 순간 문고리가 달칵하고 흔들렸고 저는 깜짝 놀라 몸을 문에서 떼었어요. 안에서 누군가 서성이더라고요. 발끝으로 걸어가는 작은 그림자, 그리고 다시 멈춘 발소리. 저는 도망치듯 우리 집으로 돌아왔어요. 다음 날 오다현이 전화를 했어요. 목소리가 더 떨렸어요. 서진아, 어제 창고 열람자 명단 떴는데 내 라인이랑 아주머니 라인이 한 번에 열렸어. 누가 일부러 묶은 것 같아. 저는 등줄기를 타고 식은땀이 흘렀어요. 나는 간 적 없어. 누가 내 아이디 썼다는 거야? 다현은 한숨을 쉬었어요. 그래서 무서운 거야. 누가 위에서 장난치는 거야. 나 더 이상 못 덮어. 그 말이 귀에 콕 박혔어요. 더 이상 못 덮는다는 말. 누군가는 계속 덮어왔다는 말. 저는 그동안 제가 모르는 무대 위에서 꼭두각시처럼 움직이고 있었던 거예요. 저녁 무렵 장미옥 아주머니가 초인종을 눌렀어요. 얼굴은 지쳐 있었고 눈 밑에 희미한 멍이 보였어요. 잠깐만 들어가도 돼요? 저는 망설였지만 문을 열어줬어요. 그녀는 제 거실에 앉자마자 작은 상자를 꺼냈어요. 낡은 오르골이었어요. 뚜껑을 열자 그 멜로디가 흘러나왔어요. 저는 무릎이 굳어버린 것처럼 움직일 수 없었어요. 오르골 안쪽 거울 테두리에 누군가 작은 글자로 이름을 새겨 놓았더라고요. 저는 숨을 삼켰어요. 그중 몇 개는 인터넷에서 본 실종자와 같은 이름이었어요. 이건 뭐예요? 제가 물었어요. 그녀는 묘하게 평온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기억이에요. 내가 잊지 않으려고 새겼어요. 저는 비명을 지를 뻔했어요. 하지만 그녀는 계속 말했어요. 그 사람들 나한테 했던 걸 다른 아이들에게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억했어요. 그리고 돌려줬어요. 그녀는 그 말 뒤에 고개를 숙였어요. 제 속에서 무언가 뒤틀려 울렁거렸어요. 혐오와 연민이 한꺼번에 치받았어요. 그녀가 괴물인지 아니면 괴물에게 물린 사람인지 저는 분간하지 못했어요. 문득 제 핸드폰이 울렸어요. 지훈이었어요. 저는 다급하게 전화를 받았어요. 지금 어디예요? 그는 낮게 묻더라고요. 집이에요. 나오지 마요. 아래에서 누가 올라가요. 얼굴이 익숙해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초인종이 다시 울렸어요. 저는 본능적으로 현관불을 껐어요. 도어뷰로 보니 정장 차림의 남자가 문 앞에 서 있었어요. 깨끗한 구두와 번들거리는 서류 봉투. 저는 그 구두빛을 알아봤어요. 한도경이 자주 닦던 구두와 같은 광택이었어요. 정서진 씨 계시죠? 택배입니다. 낯선 목소리였지만 어딘가 익숙했어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조금 뒤 남자는 봉투를 문밑 틈에 밀어넣고 갔어요. 봉투에는 인쇄된 문장 하나가 딱 찍혀 있었어요. 사람은 기억으로 죽고 기억으로 산다. 저는 손이 떨려 봉투를 열었어요. 안에는 사진 몇 장과 메모가 들어 있었어요. 사진 속에서 장미옥 아주머니가 누군가를 카트에 태워 끌어가고 있었어요. 흐릿했지만 명백해 보였어요. 메모에는 익숙한 필체로 한 줄이 쓰여 있었어요. 살인자는 옆집에 있다. 제 뒷목이 서늘해졌어요. 이건 누군가가 우리 둘을 동시에 가두려는 판이었어요. 밤이 더 깊어졌어요.
아주머니는 오르골을 닫고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이건 당신에게 맡길요. 누군가가 나를 괴물로 만들 거예요. 근데 나도 어떤 밤에는 괴물이었어요. 그 말을 숨기고 싶지 않아요. 그녀는 문턱에서 멈추더니 조용히 덧붙였어요. 당신 아이는 좋았어요. 아이에게 나쁜 건 안 해요. 그건 내 룰이에요. 저는 그 말이 오히려 더 무서웠어요. 룰이라니요? 살인의 룰. 저는 고개를 끄덕이지도 고개를 젓지도 못했어요. 문이 닫히자마자 저는 지훈에게 전화했어요. 잠시 후 그가 도착했어요. 거실 불빛만 은은히 켜진 채로 우리는 소파에 앉아 봉투 속 사진을 하나씩 펼쳐봤어요. 지훈이 손가락으로 사진 모서리를 톡톡 두드렸어요. 스테이지드예요. 각도랑 그림자 길이가 달라요. 같은 카메라가 아니에요. 누군가 일부러 이어붙였어요. 저는 안도의 숨을 쉬다가 곧바로 또 다른 공포가 밀려왔어요. 누군가 우리를 정확히 겨냥하고 있다는 사실이 더 두려웠어요. 저는 무심코 그의 손등을 잡았어요. 따뜻했어요. 제 손이 떨려도 그는 빼지 않았어요. 괜찮아요. 같이 가요. 그는 낮게 말했어요. 그 말이 제 귀에 심장에 골수에 박혔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순간 제 쪽으로 기울어진 그의 얼굴과 시선이 겹쳤어요. 조심스럽게 다가온 입술이 제 이마에 닿았고 저는 눈을 감았어요. 짧고 차분한 입맞춤이었어요. 그 짧은 시간 동안 제 안의 소란이 잠깐 멎었어요. 다음 날 우리는 관리사무소 기록과 보건소 반출 장부를 대조했어요. 다현이 건넨 사본에는 수면제 반출 기록 옆에 낯선 도장이 찍혀 있었어요. 저는 그 도장을 본 순간 소름이 돋았어요. 후원에 그러니까 도민서의 이니셜을 본뜬 문양이었어요. 지우는 이를 사진으로 찍어 저장했어요. 이걸로는 부족해요. 경로가 나와야 해요. 누가 언제 어디로. 그는 차분했어요. 저는 점점 그의 침착함에 기대게 되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불안했어요. 우리가 너무 깊이 들어가고 있었거든요. 그날 저녁 지우가 학교에서 돌아와 방으로 뛰어가던 발걸음을 멈추고 저를 불렀어요. 엄마 이거 뭐야? 아이 손에 라벤더 향주머니가 쥐어져 있었어요. 끈 끝에 작은 금속 조각이 달려 있었는데 자세히 보니 아주 작은 열쇠였어요. 저는 심장이 덜컹했어요. 그 열쇠 본체에 숫자가 얇게 새겨져 있었어요. B-12. 지하 창고 섹션 표시였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휘청거렸어요. 누가 왜 우리 아이 손에 이걸 쥐어준 거죠? 저는 서둘러 지우의 손을 잡고 현관문을 잠갔어요. 그리고 지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지하로 내려가요. 지금은 둘이 가요. 아이는 절대 데려오지 말고요.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어요. 지하층은 생각보다 조용했어요. 아지랑이처럼 습한 공기가 벽을 타고 흘렀어요. 숫자 표지판을 따라가니 B-12는 끝자락에 있었어요. 열쇠가 매끄럽게 들어갔고 뻑소리를 내며 문이 열렸어요. 안은 비어 있었어요. 아니 비어 있는 줄 알았어요. 한 구석에 작은 목재 상자가 있었어요. 라벤더 향이 세게 풍겼어요. 저는 목이 콱 막혔어요. 상자를 열자 포장 비닐 여러 장과 흰 천 조각 그리고 낡은 소형 녹음기가 들어 있었어요. 지훈이 녹음기를 켰어요. 지직하는 잡음 뒤에 여자의 숨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낮게 떨리는 목소리. 그만해요. 그만하라고요. 아이 앞에서는 음성이 뚝 끊겼어요. 이어서 다른 목소리 중년 남자의 낮은 웃음이 흘렀어요. 저는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지훈이 재생을 멈췄어요. 이건 함정이에요. 우리에게 들으라고 넣어둔 거예요. 그의 눈빛이 날카롭게 빛났어요. 근데 저 목소리 들었어요? 저는 고개를 아주 천천히 끄덕였어요. 제가 아는 목소리였어요. 도민서였어요. 엘리베이터로 돌아오는 길 우리는 말이 없었어요. 단지 주차장 바닥에 비가 스며들며 만드는 어두운 얼룩들이 괜히 사람의 그림자처럼 보였어요.
문득 어느 차 옆에서 번들거리는 구두가 한 번 반짝였어요. 고개를 돌리자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나 저는 그 구두빛을 잊지 못했어요. 오래전 결혼식장에서 도경이 상석을 오르내릴 때 유난히 반짝이던 그 구두. 제 과거가 지금의 지하 공기와 만나 엉켜버린 느낌이었어요. 집에 돌아오자 지우가 거실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요. 라벤더 꽃을 빽빽하게 그려 넣고 있었어요. 요즘 이 꽃이 자꾸 보여서요. 아이가 해맑게 말했어요. 저는 웃는 척했지만 가슴이 조여왔어요. 그 순간 초인종이 또 울렸어요. 이번엔 경비 아저씨였어요. 이 전단지 누가 붙였는지 알아요? 그가 내민 종이에는 커다랗게 살인자는 옆집에 있다가 적혀 있었고 아래에 빨간 볼펜으로 제 집 호수가 동그라미 쳐져 있었어요. 억울함이 핏대처럼 치밀어 올랐어요. 저 아니에요. 누군가 장난치는 거예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경비 아저씨는 난처하게 고개를 긁적였어요. 그래도 조심하세요. 이런 건 장난으로 끝나는 경우가 없더라고요. 밤이 깊고 창밖 비가 다시 시작됐어요. 저는 소파에 주저앉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불안이 파도처럼 밀려왔다가 빠져나가길 반복했어요. 지훈이 조용히 다가와 제 옆에 앉았어요. 말이 필요 없었어요. 우리는 손을 맞잡았어요. 그의 손이 제 손을 감싸쥐었고 저는 그 온기 속에서 겨우 숨을 쉬었어요. 우리 끝까지 가요. 제가 말했어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끝까지. 다음 날 오다현이 큰 결심을 한 얼굴로 찾아왔어요. 나 기록 누락건 다 오픈할게. 그녀가 떨리는 손으로 USB를 내밀었어요. 근데 그 전에 너한테 말해야 해. 후원해. 거기서 과거 자료를 일부러 없앴어. 고아원 출신들 기록. 장미옥 아주머니도 거기 있었어. 미성년일 때 그녀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저는 숨을 길게 들이마셨어요. 머릿속에서 어떤 장면들이 번개처럼 스쳤어요. 좁은 침상, 철제 사물함, 소독약 냄새, 그리고 울음을 삼키는 어린아이. 그러니까 제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그녀가 무차별이 아니라 누굴 골라서 다연히 조심스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때 가해자였던 사람들. 후원의 사람들이랑 연결된 누군가들. 그 말이 제 귓속에서 메아리 쳤어요. 그럼에도 저는 화가 났어요. 누가 어떤 과거를 가졌든 살인은 살인이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제 안에 또 다른 목소리가 속삭였어요. 누군가 아무도 처벌하지 않은 일을 누군가가 자기 방식으로 끝내고 있는 거잖아. 저는 스스로가 싫었어요. 정의와 연민이 엉켜서 제 중심을 흔들었어요. 저녁 계단참에서 장미옥 아주머니와 마주쳤어요. 그녀는 오늘따라 더 말랐고 손톱의 무광 네이비가 더 짙어 보였어요. 아이 잘 자죠? 그녀가 조용히 물었어요. 저는 본능적으로 지우를 제 뒤로 숨겼어요. 그녀가 미세하게 웃었어요. 그럴 줄 알았어요. 엄마들은 다 똑같아요. 자신 것부터 숨기고 보죠. 그 말이 기분 나쁘게 들렸어요. 당신은 엄마가 아니에요. 제가 말했어요. 그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나도 엄마였어요. 방법이 틀렸을 뿐. 그 순간 복도 끝에서 또 금속 긁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녀가 짧게 눈을 깜빡였고 저는 몸이 먼저 반응해 지우를 안고 서둘러 올라왔어요. 밤 창밖 비가 잦아들고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았어요. 지훈이 가져온 자료들과 USB를 테이블 위에 펼쳐 놓았어요. 우리는 라벤더 향주머니를 천으로 감싸 다른 방에 두었어요. 그리고 서로를 바라보았어요. 저는 낮게 말했어요. 우리 이길 수 있을까요? 지훈이 미소를 아주 조금 지었어요. 우리는 사실을 가지고 있어요. 사실은 이겨요. 그의 말은 간단했지만 단단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고마워요. 순간 저는 그에게 더 가까이 앉았어요. 우리 어깨가 살짝 닿았고 그의 숨이 제 볼에 닿았어요. 괜찮아요. 여기 있어요. 저는 그 말에 눈을 감았어요. 우리는 조심스럽게 손을 잡았고 살며시 입맞춤을 나눴어요.
그의 따뜻한 숨결이 내게 닿았고 나의 숨결도 그에게 스며들었어요. 그리고 그 밤 억눌렀던 마음이 한순간에 타올라 우리는 다시 살아갈 용기를 서로에게 건넸어요. 그 이상은 필요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거기서 멈춘 다정함이 우리를 더 단단하게 묶어줬어요. 새벽녘 전화벨이 울렸어요.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낮게 흘렀어요. 기록 찾는다고 들었어요. 조용히 하고 싶으면 오늘 밤 옥상으로 올라오세요. 혼자. 저는 몸이 굳었어요. 발신 번호는 비공개였어요. 저는 지훈을 깨우려다 멈췄어요. 이건 함정이었고 동시에 기회였어요. 그러나 혼자 갈 생각은 없었어요. 저는 짧게 문자를 보냈어요. 옥상. 일시. 같이. 그는 바로 답장을 보냈어요. 알겠어요. 뒤에서 볼게요. 옥상 문을 열자 바람이 세차게 불었어요. 도시의 불빛이 저 아래서 반짝였어요. 난간 근처에 한 남자가 서 있었어요. 정장 차림 반듯한 구두. 그는 고개를 돌리지 않고 말했어요. 기억으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어요. 천천히 돌아선 얼굴을 보는 순간 저는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도민서였어요. 텔레비전에서 신문에서 늘 미소로만 보이던 그 얼굴이 바람에 젖어 서늘하게 빛났어요. 그는 미소를 지었어요. 우리는 같은 편일 수도 있었는데요. 그 순간 그림자 하나가 옥상문 옆에 스쳤고 저는 안도했어요. 지훈이 도착한 거였어요. 도민서는 그쪽을 힐끗 보더니 여유롭게 어깨를 으쓱했어요. 기자님도 오셨네요. 그럼 함께 보시죠. 누가 괴물인지 누가 기억을 조작했는지. 그가 내민 휴대폰 화면에는 편집 프로그램 타임라인이 떴어요. CCTV 조작본 음성 합성 흔적 그리고 여러 날짜 스탬프가 이어 붙여져 있었어요. 증거는요 만들기 나름이에요. 그는 낮게 웃었어요. 하지만 진짜 증거는 따로 있죠. 움직이는 돈, 사라지는 아이들 기록, 그리고 오르골.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그는 제 눈을 똑바로 보며 속삭였어요. 그 상자를 어디서 찾으셨죠? 누가 건넸죠? 왜 당신이 그걸 가지고 있죠? 저는 잠깐 숨이 막혔어요. 그는 한 발 더 다가왔어요. 알고 계시겠죠? 그 상자는 당신을 함정으로 끌어들이는 열쇠라는 걸. 그때 지훈이 앞으로 나서며 제 앞을 가로막았어요. 여기서 더 가까이 오지 마세요. 도민서는 천천히 뒤로 물러났어요. 좋아요. 오늘은 이 정도로. 다음엔 덜 친절할 수도 있어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고 문 쪽으로 걸어갔어요. 발소리가 멀어질수록 제 다리는 더 떨렸어요. 저는 지훈에게 기대었어요. 이제 우리한테 시간이 많지 않아요. 제가 말했어요. 그는 제 등을 토닥였어요. 그럼 서둘러요. 우리가 먼저 끝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하늘이 푸르게 밝아졌어요. 밤을 뚫고 난 뒤에 공기는 이상하게 깨끗했어요. 저는 손에 남은 라벤더 향을 맡았어요. 어쩐지 슬퍼졌어요. 누군가에게는 위로였을 향이 누군가에게는 공포의 신호였다는 사실이 너무 잔인했어요. 그래도 저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어요. 제 옆에는 이제 끝까지 같이 걷겠다고 말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제 안에는 지켜야 할 아이가 있었어요.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끝까지 가자. 숨지 말자. 오늘은 내가 괴물이 되지 말자. 창문으로 아침빛이 들어와 지우의 볼을 환하게 비췄어요. 아이는 평온하게 자고 있었어요. 저는 이마에 입을 맞추었어요. 엄마는 괜찮아. 속으로 되뇌었어요. 거짓말이었지만 곧 진실이 되게 만들 거였어요. 저는 휴대폰을 들어 USB 파일을 백업했고 오다현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오늘 다 까자. 제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어요. 그때 현관 아래로 무언가 스르르 밀려 들어왔어요. 작은 흰 봉투였어요. 열어보니 오르골 열쇠와 같은 작은 금속 조각이 들어 있었어요. 뒤집으니 아주 작은 글자가 새겨져 있었어요. E-. 또 다른 지하 표식이었어요.
제가 눈을 들었을 때 문틈 너머로 무광 네이비색이 순간 스치고 사라졌어요.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오래 숨을 고르고 문 손잡이에 손을 얹었어요. 그리고 아주 천천히 돌렸어요. 그날 이후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옆집 문틈에서 스며드는 라벤더 향이 더 진해진 것 같았어요. 창문을 열면 바람 속에서도 그 향기가 따라다니는 것 같았고 심지어는 꿈속에서도 그 냄새가 스며들었어요. 지우가 제 옆에서 잠든 얼굴로 뒤척일 때마다 저는 아이를 끌어안고 속으로 되뇌었어요. 지켜야 해. 끝까지 지켜야 해. 며칠 동안 장미옥 아주머니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마치 사라진 것처럼 조용했어요. 그런데 그 고요가 오히려 더 무서웠어요. 그러던 어느 날 관리실에서 연락이 왔어요. 입주민분 창고 열쇠 주인이시죠? CCTV 점검 중인데 들어오셔야 해요. 저는 어리둥절했어요. 제가 신청한 적이 없었거든요. 지훈과 함께 지하로 내려갔어요. 지하 창고는 습기가 가득했어요. B-12 구역 옆 E-5 문 앞에 관리실 직원이 서 있었어요. 이거 열쇠가 여기랑 맞더라고요. 혹시 본인 거 아니에요? 그는 금속 열쇠를 흔들었어요. 저는 순간 목이 메었어요. 아이 손에 쥐어졌던 그 열쇠였어요. 문이 열리자 안쪽에는 작은 책상이 있었어요. 위에는 빛바랜 공책 여러 권이 차곡차곡 쌓여 있었어요. 첫 장을 넘기자 낡은 필체로 적힌 글이 보였어요. 1967년 원생 명단. 저는 눈을 크게 떴어요. 명단에는 아이들의 이름과 나이 그리고 간단한 특징이 적혀 있었어요. 그러나 몇 장을 더 넘기자 소름 끼치는 기록이 이어졌어요. 밤마다 벌로 세워놓음. 물도 안 줌. 고문실처럼 사용. IX 도망치다 붙잡힘. 재갈 물림. 잉크가 번져 있었지만 단어는 또렷했어요. 저는 숨을 삼키며 공책을 덮었어요. 그런데 옆에 있던 또 다른 공책에는 최근 날짜가 적혀 있었어요. 2021년 복수 시작. 이름 기억. 그 아래에는 익숙한 이름 몇 개가 줄줄이 적혀 있었어요. 제가 뉴스에서 본 실종자 명단과 일치했어요. 그 순간 지훈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서진 씨, 이건 그녀가 무차별로 사람을 죽인 게 아니라 과거 고아원에서 가해자였던 사람들을 하나씩 찾아낸 거예요. 이건 명단이에요. 복수 리스트. 저는 무릎이 휘청거렸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분노, 연민, 공포가 한꺼번에 몰려와서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그럼 지금까지 죽은 사람들은? 제 목소리는 갈라졌어요. 지우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제 어깨를 감싸며 말했어요. 살인에는 변명도 정당성도 없어요. 하지만 이 기록은 진실이에요. 그날 밤 저는 오다현을 불렀어요. 그녀는 제 손에 공책을 들려주자 손을 떨었어요. 맞아, 나 들은 적 있어. 고아원 얘기. 그 사람들이 자란 뒤에도 후원의 사람들이랑 얽혀 있었다는 얘기. 근데 아무도 안 믿어줬어.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고백했어요. 나는 장부에 도장 찍으면서도 알았어. 내가 공범이란 것도. 근데 무서워서, 다 무서워서 아무 말도 못했어. 저는 그녀를 붙잡았어요. 지금이라도 말해야 해. 그렇지 않으면 우리 모두 끝이야. 그날 이후로 저는 장미옥 아주머니를 다시 피할 수 없었어요. 복도에서 마주쳤을 때 그녀는 조용히 웃으며 제 손을 잡았어요. 봤군요. 이제 알았겠네요. 내가 괴물만은 아니라는 걸. 저는 손을 뿌리치며 소리쳤어요. 당신이 무슨 피해를 입었든 살인을 정당화할 순 없어요. 그녀는 잠시 눈을 내리깔다가 천천히 말했어요. 엄마들은요, 다 자기 아이를 위해 괴물이 될 수 있어요. 그게 나였을 뿐이에요. 그 목소리에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그날 밤 지훈이 제 집에 와서 자료를 정리하다가 손이 멈췄어요. 이 명단 서진 씨 전 남편 이름도 있어요. 순간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뭐라고요? 지훈은 조용히 종이를 건넸어요. 거기엔 한도경 이름이 확실히 적혀 있었어요. 이유랑 칸에는 짧게 써 있었어요.
후원의 자금 세탁 공모. 저는 다리에 힘이 빠져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그럼 그 사람이 예전부터 눈물이 주르륵 흘렀어요. 지우는 무릎을 꿇고 제 눈높이에 맞췄어요. 서진 씨, 이제 그만 혼자 짊어지세요. 당신 잘못 아니에요. 그는 제 얼굴에 묻은 눈물을 닦아 주었어요. 순간 저는 너무도 외롭고도 동시에 너무도 따뜻했어요. 그의 손길이 제게 닿자 제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어요. 저는 무심코 그의 품에 안겼어요. 그는 망설임 없이 저를 끌어안았어요. 괜찮아요. 지금은 내가 옆에 있어요. 그의 말에 제 눈이 다시 젖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았어요. 억눌렸던 마음이 더는 참아지지 않았어요. 그는 천천히 제 얼굴을 끌어당겼고 저는 눈을 감았어요. 서로의 입술이 닿는 순간 오랜 두려움이 잠시 사라지고 오직 살아있다는 감각만이 불타올랐어요. 우리는 깊고 뜨겁게 그러나 절실하게 입맞춤을 나누었어요. 짧았지만 격렬했던 순간이 지나고 우리는 떨어져 앉았어요. 숨이 가빠왔지만 동시에 힘이 생겼어요. 저는 속으로 다짐했어요. 이제 끝까지 가자. 숨지 말자. 지켜내자. 다음 날 도민서가 언론 브리핑을 열었어요. 그는 억울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어요. 지역 사회에 이런 흉흉한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옆집 여인 장묘. 그녀는 고아원 출신입니다. 오래된 분노와 왜곡된 기억으로 무고한 이들을 해쳤습니다. 사람들은 탄식했고 기자들의 플래시가 쏟아졌어요. 텔레비전 화면 속 도민서의 표정은 연민과 분노가 섞인 얼굴이었지만 저는 알았어요. 그건 연기였어요. 오히려 그는 미소 짓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장미옥 아주머니가 제 집으로 찾아왔어요.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차분했어요. 드디어 올 게 왔네요. 이제 나를 괴물로 몰아갈 거예요. 하지만 기억해요, 서진 씨. 나는 무작정 죽이지 않았어요. 나를 짓밟았던 자들, 아이들을 짓밟았던 자들만 찾아갔어요. 그녀는 마지막으로 제 어깨를 붙잡고 속삭였어요. 당신은 알 거예요. 누가 진짜 괴물인지.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저도 알게 됐어요. 괴물은 가면을 쓰고 사람들 앞에 서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건 당신 혼자가 아니에요. 지우가 학교에서 돌아오던 날이었어요. 하굣길에 편의점에 들러 초콜릿을 하나 사고 싶다고 했고 저는 멀지 않으니 다녀오라고 했어요. 분명히 5분이면 올 거리였어요. 그런데 10분, 20분이 지나도 문이 열리지 않았어요. 저는 휴대폰을 들었다 놨다 하다가 결국 신발을 신고 밖으로 뛰어나갔어요. 비가 그친 골목은 젖은 아스팔트 냄새가 났고 사람들 발자국이 군데군데 찍혀 있었어요. 편의점 알바생이 말했어요. 아, 그 꼬마? 초콜릿 하나 사고 후드 쓴 할아버지랑 나갔어요. 아는 사이 같았는데요. 제 귀에서 윙 하는 소리가 났어요. 어디로요? 제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알바생은 당황해서 손가락으로 단지 쪽을 가리켰어요. 저쪽 엘리베이터 타러 가던데요. 저는 단지 쪽으로 미친 듯이 뛰었어요. 숨이 턱턱 막혔고 발바닥이 타들어가는 것처럼 아팠어요. 경비실 앞에서 멈춰 서자 경비 아저씨가 얼굴이 하얗게 질려 저를 보았어요. 어머니 지금 아이를 찾고 있었어요. 방금 안내 방송도. 그의 말이 끝나기 전에 관리실로 전화가 왔어요. 지하에서 아이 목소리가 들린다는 신고가 들어왔어요. 저는 엘리베이터 버튼을 연달아 눌렀어요. 문이 열리자마자 몸을 던지듯 탔고 지하층 버튼을 꾹 눌렀어요. 문이 닫히는 순간 복도에서 금속이 긁히는 소리가 길게 스쳐 지나갔어요. 심장이 굳어버렸어요. E-5 앞에 섰을 때 제 손은 이미 열쇠 구멍을 찾고 있었어요. 그런데 자물쇠가 새 것으로 교체되어 있었어요. 제 손에 쥔 작은 금속이 허공을 긁기만 했어요. 그때 아주 깊은 곳에서 아이의 울음이 들렸어요. 엄마, 여기. 목소리는 멀었고 울림이 컸어요. 저는 소리를 따라 달려갔어요. B-12, B-13 긴 복도 마지막에 다른 철문이 있었어요. 문틈으로 라벤더 향이 흘러나왔어요.
저는 행여나 고양이처럼 울부짖었어요. 지우야, 엄마야. 안쪽에서 아주 작은 두드림이 답했어요. 그 순간 뒤에서 누군가 제 손목을 세게 잡았어요. 본능적으로 몸을 돌려 뿌리치려는 찰나 낮고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나야. 나야 서진 씨. 지훈이었어요. 저는 그에게 매달리다시피 했어요. 지우가 안에 있어요. 지우는 무릎을 꿇고 문틈을 들여다보더니 빠르게 주변을 훑었어요. 전기실 키가 필요해요. 관리실에서 가져오게요. 나는 여기 있을게요. 절대 혼자 있지 마요. 그는 제 손을 한번 꼭 잡고 뛰어나갔어요. 저는 문에 귀를 대고 아이에게 계속 말을 걸었어요. 엄마 여기 있어. 조금만 기다려. 조금만. 눈물이 턱 아래로 뜨겁게 흘러내렸어요. 그때 복도 저편에서 구두 발자국이 규칙적으로 다가왔어요. 번들거리는 광택이 한번 반짝였고 저는 숨을 죽였어요. 구두는 문 앞에서 멈추지 않았어요. 제 옆을 스쳐 지나 복도의 어둠 속으로 사라졌어요. 향수 냄새와 표백제 냄새가 얇게 겹쳐져 목 깊숙한 곳을 태웠어요. 지훈이 관리실 직원을 데리고 돌아왔고 단단한 공구가 자물쇠를 비틀어 열었어요. 문이 열리자 차가운 공기가 파도처럼 쏟아져 나왔어요. 라벤더 향이 코끝을 파고들었고 안쪽에 작은 의자와 담요, 그리고 생수 몇 병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지우는 구석에 쪼그려 앉아 있었어요. 얼굴이 눈물로 번들거렸지만 다치진 않았어요. 저는 아이를 와락 끌어안았어요. 아이는 흐느끼며 말했어요. 할아버지가 숨바꼭질하자고 했어. 놀이터 말고 여기서 하자고. 저는 눈을 질끈 감았어요. 할아버지? 아이는 주저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고개 하얗고 손톱 반질반질한 할아버지. 제 머릿속에 한 사람의 얼굴이 번개처럼 지나갔어요. 도민서였어요. 우리는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모든 잠금 장치를 다시 확인했어요. 지우는 경찰에 신고하자고 했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건 단순한 유괴 미수로 끝내면 안 된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어요. 누군가 우리를 고립시키고 여론을 흔들고 증거를 조작해 결국 장미옥에게 뒤집어 씌우려는 큰 그림을 꾸미고 있다는 게 뼈에 사무치게 느껴졌어요. 저는 다현에게 전화를 걸어 말했어요. 장부 오늘 공개해. 기자단 메일 전체 발송로. 다현은 한숨을 쉬고 대답했어요. 알았어. 근데 나 그 다음엔 아마 병원 그만두게 될 거야. 저는 빈틈없이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럼 내가 말해줄게. 내가 옳았다고. 밤이 되자 창밖에 다시 비가 내렸어요. 지우는 제 옆에서 잠이 들었고 저는 거실에 앉아 멍하니 손을 모았어요. 새벽을 향해 갈수록 라벤더 향은 더 짙어졌고 복도의 금속 긁는 소리는 더 자주 들렸어요. 공포가 머리와 가슴을 교대로 두들겼어요. 그때 지훈이 조심스럽게 제 곁에 앉았어요. 조금만 버텨요. 곧 끝낼 수 있어요. 저는 그 말에 힘없이 웃었어요. 제 눈이 그를 찾아갔고 그의 눈이 제 눈을 떠받쳤어요. 우리는 서로의 손을 맞잡았고 긴 숨을 함께 내쉬었어요. 지금 멈추지 않을게요. 그가 낮게 속삭였어요.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 입술이 아주 천천히 조심스럽게 그러나 확실하게 닿았어요. 뜨거운 감정이 한순간 번져 올라왔지만 우리는 그 감정의 끝을 서둘러 붙잡지 않았어요. 그 밤은 서로에게 용기를 불어넣는 약속이었고 그래서 저에게 더 귀했어요. 다음 날 오전 단지는 소문으로 들끓었어요. 누군가 게시판에 또 다른 전단을 붙였고 이번에는 제 호수와 장미옥의 호수를 함께 묶어 빨간 줄로 연결해 놓았어요. 공범이라는 단어가 크게 적혀 있었어요. 주민 몇 명은 일부러 우리 집 앞을 서성였고 누군가는 휴대폰을 들고 몰래 사진을 찍었어요. 억울하고 분했어요. 목이 타들어갔어요. 저는 문을 열고 대놓고 말했어요. 그만하세요. 경찰에 신고했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지만 눈빛만은 흔들리지 않도록 애썼어요. 그 순간 옆집 문이 열렸고 장미옥 아주머니가 조용히 나와 제 옆에 섰어요. 여러분, 제게 하고 싶은 말은 직접 하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또렷했어요. 사람들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누군가는 욕설을 뱉고 내려갔고 누군가는 멍하니 서 있다가 사라졌어요. 우리는 아무 말 없이 복도에 서 있다가 동시에 어깨에 힘을 뺐어요. 제가 먼저 말했어요. 아이를 건드리면.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안 건드려요. 그건 내 룰이라고 했죠. 저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그 룰 부서지면요? 그녀의 눈이 잠깐 흔들렸다가 다시 가라앉았어요. 그럼 내가 나를 끝내요. 저는 그 말이 무섭고도 이상하게 슬펐어요. 오후가 되자 기자회견장이 마련되었어요. 다현이 보낸 문서 묶음과 녹취록, 후원의 비밀 회계 파일이 기자단 메일로 뿌려졌고 지우는 현장에서 핵심을 짚어 발표했어요. 사라진 아이들 기록, 수면제 반출 누락, 기부금 세탁. 그리고 증언 준비자들의 연쇄 실종. 공통 분모는 후원의 도민서 회장 라인입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였고 질문이 퍼부어졌어요. 증거는 확실합니까? 지우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원본 파일과 실물 계정이 있습니다. 그 순간 회견장 뒷문이 열리며 도민서가 미소를 지으며 들어왔어요. 그는 익숙한 톤으로 말했어요. 허위입니다. 확인되지 않은 음해죠. 그리고 그는 의도적으로 쉼을 주고 저를 바라봤어요. 한 가정의 불화가 우리 사회를 흔들고 있어요. 제 속이 부글부글 끓었어요. 그는 늘 그랬어요. 말끝에 향수를 남기고 진실을 지워버렸어요. 그날 저녁 저는 마지막 결심을 했어요. 장미옥 아주머니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오늘 밤 옥상. 마지막으로 이야기합시다. 답장은 짧게 왔어요. 그래요. 늦지 않게 가요. 지훈에게도 알렸어요. 멀리서 지켜봐 주세요. 무슨 일이 있어도 기록부터 붙잡아요. 그는 바로 답했어요. 알겠어요. 난 기록과 당신 편이에요. 옥상은 바람이 더 거셌어요. 도시의 불빛이 흔들리는 것처럼 보였어요. 저는 난간을 등지고 서 있었고 장미옥 아주머니가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그녀는 생각보다 더 작아 보였어요. 마른 어깨, 무광 네이비 손톱, 바람에 흔들리는 얇은 카디건. 그녀가 먼저 말했어요. 끝내러 왔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누가 누구를 끝낼지 아니면 우리 둘 다 끝날지. 그녀는 희미하게 웃었어요. 엄마들 싸움은 늘 잔인했죠.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바람이 지나가며 라벤더 향을 조용히 흩트렸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때 지우를 지하에 둔 건 당신이 아니었죠. 그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나였으면 물도 과자도 안 나요. 그렇게 잔인하지 않아요. 그 말이 이상하게 합리적으로 들렸어요. 저는 이어 묻었어요. 그럼 누가? 그녀는 멀리 도시 불빛을 보며 낮게 말했어요. 나를 괴물로 만든 사람. 나를 다시 이용하는 사람. 당신도 알고 있잖아요.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문득 옥상 문이 덜컥 열리고 검은 그림자가 스며들었어요. 구두가 반짝였고 향수가 바람을 타고 번졌어요. 도민서였어요. 그는 여유롭게 걸어와 우리 사이에 거리를 두고 섰어요. 아름다운 밤이에요. 결말을 보기 좋은. 그의 말에 저는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그는 작은 리모컨 같은 것을 꺼내 버튼을 눌렀어요. 옥상 벽면의 스크린에 CCTV 편집본이 다시 떴어요. 장미옥이 누군가를 끌고 가는 장면, 창고의 포대, 라벤더 주머니들. 보세요. 사람들은 눈으로 믿죠. 특히 밤에는 더. 그의 웃음이 낮게 깔렸어요. 저는 한 걸음 앞으로 나갔어요. 하지만 낮에도 사실은 살아있어요. 제가 말했어요. 원본 기록은 이미 공개됐어요. 그리고 당신의 기사, 수행 기사의 진술도. 도민서의 눈빛이 아주 잠깐 흔들렸어요. 그러나 그는 금세 표정을 고쳤었어요. 감동적이네요. 하지만 여론은 감정으로 움직여요. 그 감정을 누가 더 잘 연출하느냐의 문제죠. 그때 뒤편 계단 위쪽에서 익숙한 발소리가 들렸어요.
지훈이었어요. 그는 손에 들고 있던 태블릿을 높이 들며 말했어요. 지금 생중계 중입니다. 회장님. 스크린이 반전되어 실시간 스트리밍 화면이 비쳤고 수천 개의 보는 중 아이콘이 반짝였어요. 도민서의 미소가 한순간 미세하게 흔들렸어요. 바람이 그 틈을 파고들었어요. 장미옥이 제게 속삭였어요. 지금이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가방에서 작은 오르골을 꺼냈어요. 뚜껑을 열자 낡은 멜로디가 흘렀어요. 이건 기억이에요. 제가 말했어요. 당신이 지우고 싶어도 지워지지 않는. 카메라가 오르골을 비추었고 거울 테두리에 새겨진 이름들이 천천히 클로즈업 되었어요. 그리고 이건 기록이에요. 지훈이 USB에서 꺼낸 원본 파일이 스크린을 덮었어요. 편집 흔적 없는 날것의 CCTV, 수행 기사가 증인을 끌고 가는 장면, 수면제 상자에 찍힌 후원의 도장. 바람보다 빠르게 댓글이 폭발했어요. 봤다, 조작이었다, 아이들 기록 내놔라. 도민서는 마지막까지 침착했어요. 연극이 과하네요. 그가 말했어요. 그래도. 그는 제 쪽으로 한 발 다가왔어요. 그 순간 장미옥이 제 앞을 가로막았어요. 엄마는 다른 엄마를 해치지 않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어요. 도민서의 얼굴에 얇은 비웃음이 스쳤고 바로 그때 옥상문 쪽에서 경찰의 발소리가 쏟아져 들어왔어요. 누군가가 외쳤어요. 도민서 씨 살인교사와 증거 조작 혐의로 체포합니다. 수갑이 찰칵 소리를 내며 채워졌고 향수 냄새가 바람 속으로 흩어졌어요. 모든 소리가 낮아지고 옥상의 공기가 비로소 인간의 온도를 되찾았을 때 저는 무릎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어요. 장미옥이 조용히 제 곁에 앉았어요.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어요. 이제 나도 끝이에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 끝이 무슨 의미인지 이제는 같이 물어볼 수 있어요. 그녀는 미세하게 웃었어요. 당신 아이 진짜 예쁘더군요. 공부시켜요. 나처럼 밤에 길 잃지 않게. 저는 가슴이 저며왔어요. 그렇게 할게요. 그때 지훈이 제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웠어요. 우리는 서로를 보았고 짧고 단단한 입맞춤으로 밤을 닫았어요. 살아있다는 실감이 그 순간만큼은 선명했어요. 집으로 돌아와 지유를 꼭 안고 잠들었어요. 새벽이 밝아올 때 창문 너머로 누군가 문틈에 밀어넣은 작은 종이가 눈에 띄었어요. 라벤더 향에 젖은 메모에는 짧게 적혀 있었어요. 엄마도 엄마였어요. 저는 오랫동안 울었어요. 울음이 그치자 목 뒤에서 차가웠던 무언가가 따뜻해졌어요. 그제야 저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고 아주 오랜만에 제대로 내쉬었어요. 다음 날 아침 단지 놀이터에서 지우가 그네를 타며 깔깔 웃었어요. 햇빛이 그 작은 얼굴에 점점이 내려앉았어요. 저는 벤치에 앉아 멀지 않은 곳에 서 있는 지훈을 바라봤어요. 그는 손을 들어 조용히 흔들었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의 눈빛이 하나의 약속처럼 겹쳤어요. 오늘 저녁 우리 집에 와요. 제가 말했어요. 그는 웃었어요. 그러죠. 오늘은 우리가 이겼으니까요. 저는 그 말이 좋아서 오래오래 마음속에서 굴려보았어요. 그날 점심 무렵 문이 2번 노크되었어요. 경찰이었어요. 그들은 장미옥을 데려갔어요. 그녀는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다만 낮게 거의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당신은 괜찮아질 거예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다만 마음속으로 그녀의 이름을 불렀어요. 라벤더 향이 복도를 따라 길게 흘렀어요. 분명히 누군가 어디선가 비닐을 벗겼을 테고 누군가는 어디선가 표백제를 닦아냈을 테고 누군가는 어젯밤의 영상을 되감아 보겠죠. 그래도 저는 알았어요. 이제부터는 제가 제 삶을 앞으로 끌어갈 수 있다는 걸요. 저녁 해가 떨어지고 도시 불빛이 켜질 때 저는 부엌에서 달그락거리는 소리를 들었어요. 지훈이 가져온 장바구니에서 바질과 토마토가 나왔고 우리는 어색하게 웃으며 칼을 번갈아 잡았어요. 별것 아닌 대화가 이상하리만큼 위로가 되었어요. 오늘은 우리가 그냥 사람으로 살자고요. 그가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요. 사람으로. 장미옥 아주머니가 경찰에게 연행되던 날 단지는 숨을 죽인 듯 고요했어요. 그런데 그 고요는 곧 수군거림으로 바뀌었어요. 역시 옆집이었네. 나는 처음부터 수상하다 했어. 불쌍한 척하더니 결국 괴물이었지. 사람들은 그녀가 차에 태워지는 순간 휴대폰을 들어 영상을 찍었고 그 영상은 곧 단지 채팅방에 퍼졌어요. 몇 시간도 지나지 않아 인터넷 기사 제목들이 쏟아졌어요. 라벤더 살인마 체포 순간 포착. 연쇄 살인 의혹 고아원 출신 여성 구속. 화면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흔들리는 그림자처럼 비쳐 있었어요. 저는 창문으로 그 장면을 내려다보다가 문득 아이가 놀라지 않을까 싶어 커튼을 닫았어요. 지우는 거실에 앉아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요. 라벤더 꽃이 가득한 들판에 제가 서 있고 그 옆에 자신과 지운 삼촌이 손을 잡고 있는 그림이었어요. 저는 목이 메었어요. 아이의 세계는 단순했어요. 그냥 웃고 싶고 그냥 사랑받고 싶고 그냥 안전하면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어른들이 그 단순한 세계를 얼마나 잔인하게 망가뜨렸는지 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그날 밤 경찰서 조사실에서 돌아온 지훈이 저를 찾아왔어요. 그는 피곤해 보였지만 눈빛은 또렷했어요. 장미옥 씨가 진술했어요. 그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어요. 자신이 죽인 건 맞다고 했어요. 하지만 모두 무작위가 아니라 과거 고아원에서 아이들을 괴롭히던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도민서 이름도 언급했어요. 제 숨이 막혔어요. 그럼 이제 다 끝나는 거예요? 지우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검찰이 어떻게 움직일지 몰라요. 돈과 권력이 얽히면 오히려 장미옥 씨만 모든 죄를 뒤집어 쓸 수도 있어요. 저는 분노와 무력감 사이에서 손이 떨렸어요. 그럼 우리도 괜히 휘말리는 거예요? 또다시 희생양 되는 거예요? 지우는 제 손을 덮으며 말했어요. 그래서 싸워야 해요. 기록이 있으니까. 진짜를 보여줘야죠. 그의 말은 단호했지만 그 눈빛에는 걱정이 깊게 배어 있었어요. 며칠 뒤 뉴스에서는 도민서 측 변호인이 발표를 했어요. 장미옥은 정신병력 이력이 있으며 복수심에 사로잡혀 무고한 시민을 공격한 범죄자입니다. 후원회와 회장님을 거론하는 것은 명백한 명예훼손입니다. 화면 속에서 변호인은 서류를 흔들며 당당히 말했어요. 기자들의 질문은 산산이 흩어졌고 여론은 다시 흔들렸어요. 어떤 사람들은 역시 피해망상이었네라며 손가락질했고 어떤 사람들은 그래도 뭔가 이상하다며 고개를 갸웃했어요. 저는 분노가 치밀어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직접 방송국 앞에 찾아갔어요. 기자들이 몰려있는 틈에서 마이크를 움켜쥐고 외쳤어요. 저는 피해자의 가족이자 증인입니다. 우리 아이가 직접 당했어요. 지하 창고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놓인 물, 과자, 담요는 누가 둔 겁니까? 무작위 살인자라면 그런 걸 왜 준비했을까요? 순간 카메라가 저를 향했고 수많은 플래시가 터졌어요.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확실했어요. 진짜 괴물은 가면을 쓰고 있습니다. 고아원 아이들을 괴롭히고 증거를 조작하고 여론을 주무르는 사람들. 그게 누군지 곧 드러날 겁니다. 돌아오는 길 다리가 후들거려 걷기조차 힘들었어요. 그런데 누군가 제 팔을 잡아 주었어요. 지훈이었어요. 그는 조용히 말했어요. 잘했어요. 너무 잘했어요. 저는 그 순간 울컥했어요. 사람들 앞에서는 끝까지 울지 않았는데 그의 품에 닿자마자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나 너무 무서웠어요. 내가 괴물이 되는 건 아닐까? 내가 아이를 더 위험하게 만드는 건 아닐까? 그는 제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며 말했어요. 당신은 괴물이 아니에요. 엄마예요. 누구보다 강한 엄마. 그의 입술이 제 눈가에 그리고 아주 조심스럽게 제 입술에 닿았어요. 우리는 서로의 떨림을 나누며 그 순간을 붙잡았어요. 그건 욕망의 불길이 아니라 살아남기 위해 서로에게 기댄 맹세 같은 입맞춤이었어요. 며칠 후 장미옥의 첫 공판이 열렸어요. 법정은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기자, 방청객 그리고 피해자 유가족들까지.
장미옥은 수의를 입은 채 피고석에 앉아 있었어요. 그녀는 고개를 들고 똑바로 판사를 바라봤어요. 네, 맞습니다. 저는 살인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무작위로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기억했습니다. 아이들의 울음, 피 냄새, 재갈 물린 아이들의 눈빛으로. 저는 그 기억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그들이 웃지 못하게 했습니다. 법정이 술렁였어요. 판사가 정숙을 명했지만 웅성거림은 멈추지 않았어요. 검찰은 냉정하게 말했다. 피고인은 자신을 정의자로 포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중 일부는 후원회와 무관한 일반 시민이었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없음을 보여줍니다. 순간 장미옥이 소리쳤어요. 그건 조작이에요. 그 사람들 내가 죽이지 않았어요. 누군가 내 이름을 덮어 씌운 거예요. 법정이 또다시 술렁였고 저는 의자에서 몸을 굳혔어요. 누군가가 도민서가 여전히 그림자를 움직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집에 돌아와 지우를 꼭 안고 잤어요. 아이의 따뜻한 체온이 제 심장의 균열을 막아주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동시에 두려웠어요. 이 싸움이 얼마나 더 길어질지, 우리가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을지. 지훈이 제 옆에서 말했어요. 서진 씨 무섭죠? 저는 눈을 감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근데 우리 둘이잖아요. 그러니까 괜찮아요. 그의 목소리가 깊고 단단하게 가슴에 스며들었어요. 저는 그의 손을 더 꽉 잡았어요. 며칠 후 예상치 못한 일이 터졌어요. 한도경이 기자 앞에 서서 말했다는 기사가 떴어요. 저는 억울합니다. 장미옥과 제 이름을 나란히 올리는 건 허위입니다. 하지만 저는 제 아내와 딸을 지켜야 했습니다. 그의 말은 교묘했어요. 자신을 피해자로 포장하면서 동시에 저를 끌어들였어요. 사람들은 또다시 술렁였어요. 댓글에는 가족이 불행하면 여자 탓이라는 말까지 붙었어요. 저는 치가 떨렸어요. 억울하고 분했고 속이 뒤집히는 것 같았어요. 왜 나를, 왜 우리를 또 이용하는 거야? 지우는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어요. 괜찮아요. 끝까지 가요. 진실은 결국 이겨요. 우리가 반드시 보여줄 거예요. 그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 눈빛 속에서 저는 잠시나마 숨을 고를 수 있었어요. 새벽이 오기 직전의 하늘이었어요. 검푸른 색이 아주 얇게 벗겨지며 회색으로 바뀌는 시간, 저는 거실 바닥에 자료를 펼쳐놓고 앉아 있었어요. 수면제 반출 장부 사본, 후원의 비밀 회계, 창고 열쇠의 일련 번호 메모, 그리고 오르골 거울 테두리에 새겨진 이름 사진들까지. 종이마다 제 숨결이 닿을 때마다 미세하게 흔들렸어요. 라벤더 향은 어제보다 옅어졌는데 대신 표백제 냄새가 창틀 사이로 스며들고 있었어요. 누가 또 닦았다는 뜻이었어요. 지우고 싶은 누군가의 흔적과 남기고 싶지 않은 우리의 진실이 서로 싸우고 있었어요. 지훈이 따뜻한 커피를 들고 와 제 옆에 앉았어요. 오늘 결정적인 걸 뽑아내요. 그가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제 밤부터 제 폰으로 비공개 전화가 몇 통 왔는데 받지 않았어요. 오전 9시 주차장 3층 15번 자리로 오라는 음성 메시지만 남아 있었어요.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고 나직지도 완전히 낯설지도 않았어요. 저는 직감했어요. 누군가의 균열이 시작됐다고요. 주차장 3층은 환풍기 소리만 웅웅 울렸어요. 15번 자리에 허름한 벤이 서 있었고 운전석 창이 아주 조금 내려가 있었어요. 가까이 다가가자 손이 창틈으로 종이봉투를 밀어줬어요. 이걸 기자한테 넘겨요. 나 더는 못해요. 낮고 잠긴 목소리였어요. 차는 곧바로 빠져나갔고 번호판은 보이지 않게 가려져 있었어요. 봉투 안에는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와 장부 원본에서 뜯어낸 페이지 조각, 그리고 짧은 자필 메모가 들어 있었어요. 회장 대기실, 문 안쪽, 천장, 카메라. 저는 손이 떨렸어요. 지훈이 제 어깨를 잡으며 말했어요. 이제 보자. 사무실로 돌아와 메모리 카드를 노트북에 꽂았어요. 화면에 오래된 실내가 떴고 구두 소리가 먼저 들어왔어요.
번들거리는 구두 끝이 프레임 아래로 스치고 이어서 낮은 웃음이 들렸어요. 도민서였어요. 목소리 까라. 대본 그대로. 다른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예, 회장님. 화면 아래쪽 테이블 유리판에 비친 옆얼굴은 심장이 내려앉았어요. 한도경이었어요. 그는 원고를 들고 단어를 반복했어요. 고아원 복수 장미옥 뒤에선 누군가가 영상 타임코드를 맞추며 스탬프를 여기다 찍으라고 말했어요. 저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입안에서 피 맛이 났어요. 지우는 영상을 멈추고 폰을 들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지금 오세요. 네, 지금. 생중계로 받으세요. 점심 무렵 방송사의 작은 스튜디오에 앉았어요. 지훈이 핀 마이크를 고쳐 달아주다가 제 손을 잠깐 잡았어요. 괜찮아요. 같이 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눈빛이 흔들리지 않도록 마음속에 지우의 얼굴을 한 번 더 새겨 넣었어요. 생방송 불이 켜지자 지훈이 증거를 하나씩 내밀었고 저는 증언을 했어요. 저는 지하 창고에서 아이를 찾았어요. 물과 담요가 있었어요. 누가 죽이려는 사람이 그런 것을 준비하겠어요. 그건 보여주려는 사람의 방식이에요. 사람들을 움직이는 건 공포니까요. 앵커가 블랙박스 영상을 틀자 스튜디오가 순간 조용해졌어요. 구두 소리가 울리고 낯익은 옆얼굴이 유리 반사에 선명하게 찍혔어요. 자막의 자료 화면이라는 글자가 떠도 보는 사람은 알 수밖에 없었어요. 누가 누구와 공모했는지, 누가 대본을 쥐고 움직였는지. 방송이 나가자마자 휴대폰이 불이 났어요. 단지 채팅방도 뉴스 댓글도 익명의 제보창도 한꺼번에 터져 나왔어요. 그때 내가 봤다. 후원의 회계 비밀 계좌가 있다. 대기실 천장 카메라 위치를 안다. 차갑던 물 위에 서리던 얼음이 퍼석퍼석 금이 가듯 거짓의 표면이 갈라지기 시작했어요. 저녁 무렵 다현이 지친 얼굴로 우리 집에 왔어요. 병원 그만뒀어. 그녀가 말했어요. 대신 이거. 그녀가 테이프로 봉한 작은 상자를 내밀었어요. 안에는 도장 원판이 있었어요. 후원의 문양과 동일했고 옆면에 미세하게 눌린 미세 스크래치가 보였어요. 수면제 상자에 찍힌 그 흠집 기억나지? 현미경으로 보면 같은 결이라고 나올 거야. 다현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그동안 미안했어. 나도 공범이었어. 저는 그녀를 꼭 껴안았어요. 이제 공범 아니야. 오늘부터 증인이야. 밤이 깊었어요. 바람이 창틀을 훌듯 지나갔고 복도는 드물게 고요했어요. 저는 소파에 앉아 무릎을 끌어안았어요. 지훈이 담요를 제 어깨에 걸쳐주며 앉았어요. 우리 사이에는 말이 많을 필요가 없었어요. 그는 제 손을 가만히 포개 쥐었고 저는 그의 손가락 사이로 손을 얹었어요. 살아남읍시다. 제가 먼저 말했어요. 지훈은 아주 미세하게 웃었어요. 살아냅시다. 우리는 천천히 서로에게 기대었어요. 그는 제 이마에 조심스레 입맞춤을 했고 저는 눈을 감았어요. 그 짧은 입맞춤 속에서 저는 용기를, 그는 책임을 받아들였어요. 우리의 숨이 아주 잠깐 얽혔고 그 온기가 가슴 깊숙이 스며들었어요. 그 밤 우리는 끝을 예감하면서도 흔들리지 않기로 약속했어요. 다음 날 검찰이 긴급 압수수색에 들어갔어요. 후원의 사무국 회장 대기실 그리고 수행 기사집. 기사집에서 연습용 대본과 가짜 스탬프 세트가 나왔고 대기실 천장에서 미세 카메라가 발견됐어요. 화면에는 웃으며 들어오는 유력 인사들이 간헐적으로 찍혀 있었고 몇몇은 도민서와 현금 봉투를 주고받는 듯한 그림자까지 보였어요. TV 화면 아래쪽 자막이 빠르게 바뀌었어요. 충격 단독 사회 지도층 스캔들, 후원의 불법 로비 정황. 사람들의 시선이 더 이상 우리 복도의 전단지만 보지 않게 되었어요. 그들의 시선이 위를 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세상이 흔들릴수록 그림자는 더 짙어졌어요. 저녁 집 전화가 울렸어요. 받자마자 숨소리가 들렸고 낮고 가느다란 목소리가 이어졌어요. 오늘 밤 옥상. 마지막 거래. 오지 않으면 아이의 학교에 간다. 저는 몸이 굳었어요.
침대에서 그림책을 보던 지우의 웃음소리가 멀리서 들려오다가 멈춘 것처럼 느껴졌어요. 제가 숨을 들이켜자 목소리가 덧붙었어요. 혼자 와요. 기자 데려오면 둘 다 떨어뜨린다. 전화는 뚝 끊겼어요. 저는 눈을 감았다 떴어요. 손이 떨렸지만 곧 제 심장이 평평해지는 걸 느꼈어요. 이제 도망칠 수 없었어요. 지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나 갈게요. 혼자 가는 척 할게요. 대신 알아요. 지훈이 말을 이었어요. 남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카메라와 사람을 대기시킬게요. 기록으로 막죠. 당신은 말로 막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전화기 건너편에서도 그의 호흡이 단단해지는 게 느껴졌어요. 옥상 문을 미는 순간 바람이 달려들었어요. 도시의 불빛이 낮은 별처럼 반짝였고 난간 그림자가 바닥에 길게 누워 있었어요. 도민서는 검은 코트를 입고 난간에서 몇 걸음 떨어진 곳에 서 있었어요. 그 옆에 한도경이 어깨를 굽히고 서 있었어요. 제 심장이 잠깐 멈췄다가 다시 뛰기 시작했어요. 도경의 눈빛은 예전과 달랐어요. 비루했고 요령부득이었어요. 그런데도 그는 제 쪽을 향해 억지 미소를 지었어요. 서진 끝내자. 우리 서로 모른 척하고 그의 말이 끝나기 전에 도민서가 손을 내저었어요. 조용히 하세요. 도민서는 휴대폰을 들어 올렸어요. 화면에는 제 집 현관이 떠 있었어요. 카메라 각도가 낮았고 문틈에 꽂힌 라벤더 주머니가 프레임 오른쪽에 보였어요. 예쁘죠? 향기라는 건 기억을 꼬리표처럼 달고 다니게 하니까. 그의 목소리는 마치 문학 강의를 하듯 부드러웠어요. 그런데 기억은 언제나 편집 가능하죠. 오늘 밤 편집권은 나에게 있어요. 그가 한 발 다가왔어요. 저는 뒤로 물러서지 않았어요. 당신이 편집한 기억이 더 이상 사람들을 속이지 못할 거예요. 제가 말했어요. 왜냐하면 오늘 당신의 원본이 공개될 테니까요. 그 순간 옥상 문 쪽 그림자가 흔들렸어요. 나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어요. 여기서 시선을 돌리면 지는 거였어요. 도민서가 비웃듯 코끝으로 짧게 숨을 내쉬었어요. 원본? 재미있네요. 원본은 늘 더럽고 흐리고 지루해요. 사람들은 깨끗하고 또렷하고 극적인 걸 좋아하죠. 그의 말이 끝나자 저 멀리 사이렌이 작게 울렸어요. 아주 멀리. 지훈이 시간을 맞추고 있다는 신호였어요. 그럼 오늘 지루한 걸 보여드려요. 제가 말했어요. 저는 주머니에서 오르골을 꺼냈어요. 뚜껑을 여니 낡은 멜로디가 바람을 따라 흔들렸어요. 이건 당신이 지우려던 이름들이에요. 바람이 이름들을 한 줄씩 후듯 지나갔어요. 도민서의 눈매가 아주 미세하게 일그러졌어요. 그걸 들고 여기까지 올라왔다고요? 감동적이네요. 떨어뜨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는 한 발 더 다가왔고 코트 끝이 바람에 펄럭였어요. 그때였어요. 제 뒤 난간 너머에서 드론이 한 대 떠올랐어요. 작은 소리를 내며 공중에서 멈춰 서더니 카메라가 우리를 정면으로 잡았어요. 라이브 송출을 알리는 빨간 점이 드론 아래쪽에 찍혀 있었어요. 도민서의 시선이 드론으로 옮겨갔고 저는 그 틈에 말을 밀어 넣었어요. 사람들은 지루한 진실도 볼 거예요. 오늘은요. 왜냐하면 당신이 지루함을 너무 오래 훔쳐갔거든요. 도민서의 입꼬리가 내려앉았어요. 옆에서 한도경이 초조하게 손을 비볐어요. 회장님 내려가시죠. 지금은 도민서가 힐끗 쳐다보며 낮게 말했어요. 입 다물라고 했죠. 바로 그때 옥상 문이 열리며 형사들이 들어왔어요. 드론은 각도를 살짝 바꿔 형사들의 영장 제시를 정면으로 잡아냈어요. 도민서 씨 살인교사, 증거조작, 증거인멸교사, 로비 스트리밍 불법 촬영 혐의로 체포합니다. 수갑 소리가 바람 속에서 또렷하게 울렸어요. 도민서는 마지막까지 여유로운 표정을 지으려 했지만 미간이 떨렸어요. 그는 제게 가까이 다가와 아주 낮게 속삭였어요. 사람들은 금방 잊어요. 저는 대받아 속삭였어요. 엄마들은 안 잊어요. 그의 눈동자가 아주 짧게 흔들렸고 그 흔들림은 드론 카메라에도 잡혔어요.
그가 끌려가며 향수가 바람에 흩어졌고 저는 비듯한 한기를 늦게야 느꼈어요. 한도경은 바닥에 주저앉다시피 했어요. 형사들이 그를 세워 수갑을 채웠어요. 협박, 공모, 허위사실 유포, 그리고 가정폭력, 전력 은폐 다 나옵니다. 도경이 제 쪽을 보며 이상한 미소를 지었어요. 넌 끝까지 나를 망가뜨렸어. 저는 차분히 대답했어요. 아니요. 당신은 늘 당신을 망가뜨렸어요. 나는 그걸 그냥 보지 않기로 했을 뿐이에요. 모든 소리가 한 번에 꺼진 듯 했어요. 바람만 남았고 하늘은 아주 엷은 파랑으로 떠올랐어요. 저는 난간에 손을 얹었고 손바닥에 차가운 금속 감촉이 느껴졌어요. 팔목이 살짝 떨렸지만 그 떨림은 곧 잦아들었어요. 뒤에서 조심스러운 발소리가 다가왔고 따뜻한 코트가 제 어깨를 감쌌어요. 지훈이었어요. 끝났어요. 그의 목소리가 아주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들렸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눈물이 저절로 고였고 떨어지기 전에 손등으로 닦았어요. 지훈이 제 옆에서 같은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우리는 조심스럽게 손을 잡았고 살며시 입맞춤을 나눴어요. 그 입맞춤은 길지 않았지만 이제야 정말 끝났다는 확인 같았어요. 살아남았다는, 그리고 살아갈 거라는 약속이었어요. 다음 날 장미옥의 구치소 진술이 바뀌었어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바뀐 게 아니라 정밀해졌어요. 그녀는 본인이 한 것과 아닌 것을 명확히 구분했고 조작으로 덧씌워진 타임라인을 하나씩 반박했어요. 그 시간 나는 병원에 있었어요. 의사 기록과 간호사 확인서가 있어요. 검찰은 처음엔 냉담했지만 압수수색으로 나온 원본들과 기사 수행원의 자백이 겹쳐지자 태도가 달라졌어요. 공모조작 파일 발견, 후원의 로비 리스트 있었다. 헤드라인은 더 이상 라벤더만을 말하지 않았어요. 라벤더는 이제 은폐의 향이 아니라 경보의 향이 되었어요. 단지의 공기도 다르게 불었어요. 한때 우리 집 앞을 찍던 휴대폰 카메라는 사라졌고 엘리베이터 안의 어색한 침묵은 미안한 기침으로 바뀌었어요. 경비 아저씨가 말했어요. 애가 웃으니까 이제야 진짜 봄 같네요. 저는 웃었어요. 네, 이제 봄 같아요. 사실 캘린더는 겨울 끝자락이었지만 제 가슴은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밤 지우가 잠든 뒤 저는 베란다에서 조용히 서 있었어요. 도시의 소음이 낮게 깔렸고 문틈으로 아주 옅은 라벤더 향이 들어왔어요. 그 향에 저는 더 이상 움츠러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숨을 깊게 들이마셨어요. 어떤 향은 누군가의 울음에서 시작해서 누군가의 약속으로 끝나기도 한다는 걸 알게 되었거든요. 그때 뒷자리에서 팔이 제 허리를 가볍게 감쌌어요. 지훈이 뒤에서 제 어깨에 턱을 올렸어요. 내일 서진 씨 좋아하는 국수집 갈래요? 그의 목소리가 웃고 있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우리 내일은 그냥 평범하게 먹어요. 천천히. 우리는 아무 말 없이 한동안 밤을 들었어요. 바람이 지나갈 때마다 슬픔과 분노가 조금씩 밖으로 밀려나가는 것 같았어요. 그 빈자리에 작은 기쁨과 고요가 들어왔어요. 그날 밤 꿈에서 저는 어린아이였어요. 좁은 침상 대신 넓은 들판이 있었고 표백제 냄새 대신 흙냄새가 있었어요. 멀리서 우르골이 울렸어요. 이름들이 하나씩 사라지는 게 아니라 하나씩 불리는 꿈이었어요. 불릴 때마다 어둠 속에서 손이 올라와 서로의 손을 잡았어요. 저는 울었어요. 꿈속에서도 깨어서도. 울음은 이번엔 파괴가 아니라 복구였어요. 무너진 곳에 흙을 눌러 담듯 커다란 숨을 들이켰어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저는 알았어요. 아직 끝이 아니었어요. 법정은 남아 있었고 판결은 남아 있었고 장미옥의 죄와 사연은 함께 걸러져야 했어요. 하지만 적어도 우리 집의 밤은 돌아왔어요. 지우가 부엌으로 뛰어와 제 허리에 매달리며 말했어요. 엄마, 오늘은 파란 옷 입자. 저는 웃었어요. 그래, 오늘은 파란색. 지훈이 문을 두드리며 물었어요. 파란색 셔츠도 괜찮아요? 저는 대답했어요. 아주 괜찮아요. 점심 무렵 검찰에서 연락이 왔어요. 증인 보호 조치에 대한 회의.
더는 우리가 구경거리가 아니라는 뜻이었어요. 저는 코트를 걸치며 현관문을 열었어요. 발치에 작은 흰 봉투가 조용히 놓여 있었어요. 머리가 순간 차가워졌다가 곧 가라앉았어요. 봉투를 들어 열자 라벤더 향이 아주 옅게 스쳤고 작은 종이에 글씨가 적혀 있었어요. 공부시키라고 했죠. 꼭. 저는 길게 숨을 들이마셨고 아주 천천히 내쉬었어요. 그래요. 이제 진짜로요. 엘리베이터 안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은 한동안 잊고 지내던 표정을 하고 있었어요. 살아있는 사람의 얼굴이었어요. 저는 거울을 향해 아주 작은 미소를 지었어요. 그리고 속으로 또박또박 말했어요. 이제 육막으로 가요. 결전은 끝났지만 마무리는 우리가 쓴다. 법정은 다시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이번에는 예전과 달리 공기 자체가 달라져 있었어요. 방청석의 수군거림도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도 모두 같은 방향으로 쏠려 있었어요. 피고석에 앉은 장미옥 아주머니는 전보다 더 수척해 보였지만 눈빛만은 단단했어요. 판사가 서류를 읽고 고개를 들었어요. 피고 장미옥 살인 혐의 인정합니까?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대답했어요. 네, 제가 죽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죽인 이들은 제 기억 속 아이들을 죽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진 않았어요. 오히려 차분했어요. 검사가 날카롭게 파고들었어요. 그렇다면 무고한 시민들까지 피해자가 된 것은 어떻게 설명합니까? 그녀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건 제 일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제 흔적을 베껴 넣었어요. 증거도 이미 밝혀졌잖아요. 저는 괴물이었지만 모든 괴물은 아니었습니다. 법정이 술렁였어요. 그 순간 변호사가 증거를 제출했어요. 수행기사 진술, 블랙박스 영상, 가짜 스탬프 원판, 후원의 로비 명단. 하나하나 테이블 위에 올려질 때마다 판사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피고인의 범행 일부는 인정되나 여러 건에 대해서는 제3자의 조작 개입이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병합 심리 후 별도 판단하겠습니다. 그 목소리에 저는 깊게 숨을 내쉬었어요. 다음 차례는 도민서였어요. 구속 후 첫 공판이라 언론이 더 몰려 있었어요. 그는 여전히 단정한 양복을 입고 있었고 얼굴에는 미소를 띄었어요. 저는 무죄입니다. 후원회는 선의로 운영되었습니다. 일부 일탈 행위가 있었다면 그건 제가 모르는 일입니다. 하지만 스크린에 비친 블랙박스 영상이 켜지자 그의 표정이 미묘하게 흔들렸어요. 구두 끝, 웃음 섞인 음성 그리고 원고를 반복하는 수행기사의 그림자. 방청석에서 누군가 적어봐. 라고 외쳤고 플래시가 쏟아졌어요. 판사가 단호히 말했다. 본 사건은 중대한 증거 조작과 살인 교사 혐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보석은 기각합니다. 한도경은 별도 재판을 받았어요. 그는 억울한 표정을 지으며 소리쳤어요. 저는 가족을 지키려 했을 뿐입니다. 제 아내가 날 배신했어요. 그의 손가락이 제 쪽을 가리켰어요. 순간 방청석의 시선이 저에게 쏟아졌어요. 저는 잠시 숨이 막혔지만 곧바로 맞받아쳤어요. 가족을 지킨 게 아니라 이용한 거예요. 당신은 늘 그랬어요. 나를, 아이를, 심지어 진실까지. 제 목소리가 법정 안을 울렸어요.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고 재판은 다시 정숙해졌어요. 그날 밤 저는 집으로 돌아와 베란다에 섰어요. 도시 불빛이 별처럼 흩어져 있었어요. 지훈이 제 뒤에 서서 말했어요. 오늘 정말 대단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냥 끝내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는 제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끝이 아니라 시작 같던데요. 저는 그 말에 고개를 돌려 그의 얼굴을 보았어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그러나 확실하게 입맞춤을 나누었어요. 이번에는 두려움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시작을 확인하는 입맞춤이었어요. 며칠 후 장미옥 아주머니의 선고 공판이 열렸어요. 판사는 판결문을 읽으며 말했다. 피고 장미옥 살인 혐의 일부 인정, 징역 30년. 방청석이 술렁였어요.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가 천천히 들어 올렸어요. 괜찮습니다. 그 아이들이 웃을 수 있다면 저는 감옥에서도 웃을 수 있어요. 그 목소리에 저는 눈물이 핑 돌았어요. 라벤더 향이 스쳐 지나가는 듯 했어요. 반대로 도민서와 한도경은 법정에서 완전히 무너졌어요. 언론은 후원의 게이트라 명명했고 정치인과 기업인 수십 명이 줄줄이 연루되었어요. 사람들은 더 이상 옆집 살인마를 말하지 않았어요. 대신 가면 쓴 괴물들을 말했어요. 진실은 늦게라도 모습을 드러냈어요. 그 모든 소동이 지나고 봄이 왔어요. 지우는 새 학기에 반짝이는 눈으로 교복을 입고 학교에 갔어요. 현관에서 아이를 배웅하며 저는 손을 흔들었어요. 아이의 뒷모습은 이제 두렵지 않았어요. 저는 믿었어요. 이 아이는 지킬 수 있다고. 저녁 우리는 함께 식탁에 앉았어요. 지훈이 가져온 장바구니에서 바질 향이 퍼졌고 지우가 웃으며 말했어요. 삼촌 오늘은 스파게티 해주세요. 지훈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네 공주님.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너무나 평범한 저녁이 얼마나 귀한지 알게 되었으니까요. 밤 지우가 잠든 뒤 저는 일기를 썼어요. 나는 괴물을 보았다. 그러나 괴물은 늘 밖에만 있는 게 아니었다. 내 안에도 우리 안에도 있었다. 하지만 괴물은 언제나 이길 수 있다. 사랑과 기록이 남아 있다면. 펜 끝이 떨렸지만 글씨는 또렷했어요. 창문을 열자 바람이 불어왔어요. 라벤더 향은 이제 더 이상 공포가 아니었어요. 그건 단지 기억의 향이었어요. 아이들의 울음과 웃음, 엄마들의 절규와 다짐, 그리고 제가 끝내 붙잡아낸 진실의 향기. 저는 미소 지으며 속삭였어요. 이제 괜찮아. 비가 오지 않는 밤이었어요. 그 사실만으로도 가슴이 조금 가벼웠어요. 창문을 열면 도시의 불빛이 천천히 숨을 쉬는 것처럼 반짝였고 멀리서 지하철이 지나가는 소리가 낮게 깔렸어요. 라벤더 향은 아주 옅었고 표백제 냄새는 어디에도 없었어요. 저는 베란다에 서서 손난로처럼 따뜻해진 머그컵을 두 손으로 감쌌어요. 이 집에 처음 들어오던 날 제 손이 얼마나 떨렸는지, 문틈에서 새어나오던 라벤더가 얼마나 차갑게 느껴졌는지 그 모든 감각이 아주 오래전 일처럼 멀어져 가고 있었어요. 지우는 거실 바닥에 앉아 내일 학교에서 나눌 발표 자료를 만들고 있었어요. 주제는 내가 좋아하는 냄새였고 아이는 색종이로 작은 라벤더 꽃을 오려 붙이며 말했어요. 엄마, 라벤더는 무서운 냄새가 아니래. 마음이 편해지는 냄새래. 저는 웃었어요. 그래, 오늘은 정말 그런 냄새 같네. 아이는 저를 한번 안아주고 스스로 잠자리에 누웠어요. 엄마, 내일은 파란 머리핀 해도 돼?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파란색. 현관문이 아주 조용히 두 번 두드려졌어요. 저는 숨을 고르고 문을 열었어요. 지훈이 서 있었어요. 그의 셔츠는 깨끗했고 눈빛은 길을 잃지 않았고 손에는 종이봉투가 하나 들려 있었어요. 국수집 대신 오늘은 이거예요. 당신이 좋아한다던 생강차. 그는 어색하게 웃었어요. 저는 봉투를 받아들며 말했어요. 고마워요. 오늘은 아무 일도 없는 밤이네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게 제일 큰 일이죠. 우리는 주방에 앉아 컵에서 오르는 김을 바라보았어요. 대화는 길지 않았어요. 필요한 말만 그러나 부족하지 않게 오갔어요. 검찰 쪽에서 증인 보호 절차 들어간대요. 그가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우리 집 앞을 누가 찍으러 오진 않겠죠. 오더라도 찍을 게 없을 거예요. 오늘 같은 밤이면. 그는 그렇게 말하고 제 손등을 가볍게 눌러주었어요. 그 눌림이 긴 시간을 돌아온 사람처럼 묵직하게 따뜻했어요. 어느새 시계가 11시를 가리켰어요. 바람이 잦아들고 집 안 공기가 낮은 숨을 쉬었어요. 밖에 잠깐 나갈래요? 제가 물었어요. 우리는 양말만 꿰어 신고 단지 산책로를 천천히 걸었어요. 가로등 불빛이 길게 늘어져 있었고 나무 잎사귀 사이사이에 달빛이 작게 앉아 있었어요. 예전엔 이 길이 무섭기만 했는데 오늘은 낯선 도시가 아닌 우리 동네처럼 느껴졌어요.
지훈이 말했어요. 여기 처음 왔을 때 비가 많이 왔었죠. 네, 너무 조용해서 제가 더 시끄러웠어요. 우리는 둘 다 웃었어요. 웃음 끝에 서로를 보았고 오래 말하지 못한 말들이 눈빛 사이로 건너갔어요. 그는 조심스럽게 내 손을 잡았어요. 이제 멈추지 않을게요. 낮고 분명한 목소리였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도요. 도망치지 않을게요. 우리는 조심스럽게 손을 더 꼭 잡았고 살며시 입맞춤을 나눴어요. 그의 따뜻한 숨결이 내게 닿았고 나의 숨결도 그에게 스며들었어요. 그 짧은 순간에 길게 이어진 밤들이 하나로 접히는 소리가 났어요. 오래 기다려온 평범함이 드라마의 클라이맥스보다 더 벅차게 다가왔어요. 며칠 뒤 장미옥 아주머니에게서 짧은 편지가 도착했어요. 구치소의 딱딱한 봉투였어요. 저는 그 봉투를 손끝으로 오래 매만지다가 조심히 뜯었어요. 편지는 몇 줄뿐이었어요. 지우는 꼭 공부시키세요. 그리고 밤에 길을 잃지 않게 향을 너무 짙게 피우지 마세요. 향은 사람을 속이기도 하니까요. 저는 괜찮아요. 기억을 끝까지 들여다보는 일이 제 벌이에요. 그래도 어떤 밤에는요, 제가 엄마였다는 걸 잊지 않게 해주세요. 저는 편지를 접어 라벤더 백서 안쪽에 넣었어요. 잊지 않게 할게요. 작은 소리로 대답했어요. 혼잣말이었지만 누군가는 들은 것처럼 조용히 마음이 놓였어요. 그날 밤 꿈속에서 오르골이 울렸어요. 예전처럼 무섭지 않았어요. 뚜껑 거울 테두리에 새겨진 이름들이 하나씩 빛났어요. 사라지는 게 아니라 불리는 이름들이었어요. 들어와. 앉아. 내 이야기를 말해. 울어도 괜찮아. 웃어도 괜찮아. 제게도 그런 말들이 흘러왔어요. 저는 꿈속에서 오래 울었고 눈을 뜨고도 조금 더 울었어요. 눈물이 마른 뒤엔 가슴 어디가 비어있지 않다는 확신이 남았어요. 무너진 자리마다 손바닥으로 흙을 눌러 담듯 이제는 제가 저를 지탱할 수 있겠다는 느낌이었어요. 봄 축제가 열리던 날 단지는 정말로 시끄러웠어요. 아이들은 솜사탕을 들고 뛰어다녔고 풍선은 하늘로 도망가려다 아이들의 손목줄에 잡혀 빙글빙글 돌았어요. 주민회는 작은 벼룩시장을 열었고 누군가는 오래된 책을 누군가는 깨끗한 컵을 내놓았어요. 내가 내놓은 건 잘 닦인 유리병과 라벨이 지워진 향초 몇 개였어요. 누군가 물었어요. 이 향 무슨 향이에요? 저는 대답했어요. 진짜로는 그냥 집 냄새예요. 오늘의 공기요. 사람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네요. 오늘의 공기. 행사 끝자락에 경비 아저씨가 다가와 조용히 말했어요. 그날 안내 방송 목소리가 떨려서 미안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그 방송 덕에 우린 길을 찾았어요. 그는 어쩔 줄 몰라 하더니 손수건을 흔들며 웃었어요. 누군가의 작은 떨림이 누군가의 큰 길잡이가 되기도 한다는 걸 우리는 조금 늦게 배웠지만 분명히 배웠어요. 지우는 구석에서 사진을 찍고 있었어요. 아이들이 줄넘기를 하는 장면, 강아지가 목줄을 물어뜯고 도망치려다 주인을 돌아보는 장면, 노인들이 돗자리에 앉아 귤을 까먹는 장면. 그는 순간마다 조용히 웃었어요. 오늘만큼은 기사 대신 동네 소식지라도 만들까요? 제가 묻자 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기사보다 어렵겠네요. 이 평범함을 틀리지 않게 적는 게. 해가 질 무렵 단지 방송에서 음악이 흘러나왔어요. 낡은 트로트와 동요 그리고 누군가의 기타 소리가 섞였어요. 저는 지우와 손을 잡고 한 바퀴 더 걸었어요. 아이가 말했어요. 엄마, 우리도 노래 만들자. 제목은 오늘의 공기. 저는 웃었어요. 좋다. 근데 가사는 내가 써. 아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첫 줄은 이걸로 할래. 오늘의 공기는 무섭지 않아요. 저는 그 자리에서 아이를 꼭 안아주었어요. 밤이 내려앉아 집으로 돌아와 불을 낮춰 켰어요. 주방에서 물이 끓는 소리가 났고 생강차에서 단내가 났어요. 지훈이 컵을 2개 놓고 말했어요. 이제 우리 다음을 얘기해도 될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의 다음? 그가 미소 지었어요.
네, 아주 평범한 다음. 주말에 장을 보고 아이 학교 참관을 같이 가고 하필 그런 날 우산을 안 가져가서 둘이 같은 우산을 쓰는 그런 다음. 저는 한참 동안 그 말을 마음속에서 굴려보았어요. 그리고 아주 천천히 대답했어요. 그래요. 우리 그 다음을 살아요. 우리는 고개를 가까이 기울여 짧고 조심스럽게 입맞춤을 했어요. 그 입맞춤에는 복잡한 것들이 없었어요. 대신 꾸준함과 약속이 있었어요. 우리는 욕망의 끝이 아니라 생활의 시작을 입술로 적었어요. 잠자리에 들기 전 저는 창문을 열었어요. 바람이 실내로 들어와 커튼 끝을 가볍게 흔들었어요. 문틈에는 아무것도 꽂혀 있지 않았어요. 그 빈틈이 오늘은 너무 좋았어요. 아무것도 숨겨진 게 없다는 뜻이었고 누군가를 시험하기 위한 메모가 없다는 뜻이었고 누군가의 떨리는 협박이 더 이상 우리 집으로 들어오지 못한다는 뜻이었어요. 저는 소리 내지 않고 속삭였어요. 괜찮아. 오늘은 괜찮아. 한동안 잊고 지내던 습관을 다시 꺼냈어요. 책상 앞에 앉아 작은 수첩을 폈어요. 날짜를 쓰고 아주 단순한 문장들을 적었어요. 오늘은 웃었다. 아이의 머리피는 파란색. 생강차는 생각보다 달았다. 라벤더는 이제 괜찮다. 나는 살아있다. 펜 끝이 종이를 미끄러지며 남긴 흠집이 예쁘다고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예전에는 자국이 무서웠는데 오늘은 자국이 길처럼 보였어요. 어디로든 이어질 수 있는 길. 불을 끄기 전 저는 한 번 더 창밖을 보았어요. 엘리베이터가 오르내리는 불빛이 조용히 반짝였고 복도에는 발소리 하나 없었어요. 한참을 서 있다가 기지개를 켰어요. 몸속에 굳어있던 어떤 단단함이 부드럽게 풀리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때 아주 옅은 라벤더 향이 스쳤어요. 저는 눈을 감고 미소 지었어요. 두려움 대신 누군가의 안부 같은 향. 잘 지내요. 여긴 괜찮아요. 저도 이 밤을 견디고 있어요. 그런 말들이 향처럼 얇게 흘러왔어요. 침대에 눕자 이불이 포근하게 몸을 감싸 안았어요. 지우가 잠결에 제 손을 더 꼭 잡았고 지훈이 불을 끄며 낮게 말했어요. 잘 자요, 서진 씨. 저는 대답했어요. 응, 잘 자요. 천장은 어둡지 않았고 어둠은 무섭지 않았어요. 밤은 여전히 깊었지만 더 이상 끝없는 낙하가 아니었어요. 바닥이 있었고 바닥 위에 우리가 있었고 우리 위에 천천히 내리는 호흡이 있었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또 해야 할 일들이 있을 거예요. 학교 준비, 장보기, 세탁기 돌리기, 설거지, 가끔은 뉴스 인터뷰, 가끔은 법률 상담. 그리고 언젠가는 아주 평범한 싸움. 설탕을 얼마나 넣을지, 더운 날 우산을 누가 챙겼는지, 저녁에 국수를 먹을지 밥을 먹을지. 그런 사소한 싸움이라면 저는 1000번이라도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그런 싸움은 사람을 망가뜨리지 않으니까요. 오히려 사람을 사람으로 남겨두니까요. 눈을 감으며 저는 마음속으로 또박또박 말했어요. 나는 오늘을 살았어요. 내일도 살 거예요. 아이를 공부시키고 나를 공부시키고 사랑을 공부시키며 살 거예요. 괴물은 이야기 속으로 돌아갔고 기억은 향기가 되었고 우리는 다짐이 되었어요. 그 다짐은 낡은 오르골 소리처럼 오래 남아 밤을 지나 아침으로 천천히 흘렀어요. 다음 날 창을 열면 아주 상냥한 바람이 들어올 거예요. 저는 그 바람을 맞으며 커튼을 정리하고 테이블 위에 3잔의 컵을 놓을 거예요. 하나는 아이에게, 하나는 그에게, 하나는 어제의 저에게. 그리고 3잔 모두에게 같은 말을 건넬 거예요. 괜찮아. 오늘의 공기는 무섭지 않아. 그 말을 입에 올리는 순간 저는 또 한 번 살아났다고 느낄 거예요. 아주 작고 조용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그렇게 우리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라 여기서부터 매일 시작될 거예요. 어떤 날은 바람이 세게 불어서 머리가 엉키겠죠. 어떤 날은 비가 와서 바지가 젖겠죠. 어떤 날은 라벤더 향이 이유 없이 진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죠. 그래도 저는 알게 되었어요. 두려움은 냄새가 아니라 기억이고 기억은 편집이 아니라 기록이어야 한다는 것을요. 우리는 그 기록 위에 다시 하루를 얹을 거예요. 끝내 살아갈 거예요.